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 오찬 후에는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협치와 소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찬 회동 아마 곧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 지금 딱 점심시간 하러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대표들과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게 될 텐데 이번 회동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평론가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에 전국이 굉장히 강경한 대치 전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취임 직후에 만나지는 못하고 또 새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결국에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네. 뭐 100일 만에 회동이다라고 하는데 현재 전국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아주 늦은 회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 직면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해서 일단은 의견 접근을 한번 탐색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 늦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그런 회동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야 사실 현재 전국의 경량에서 조금 비켜서서 어떤 외교나 통상, 경제 이런 초당적인 문제를 더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왔지만 여야 간에 두 정당 간에는 또 좁힐 수 없는 그런 괴리들을 계속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통령의 초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그런 예. 연출을 하는 의도와 함께 또 여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이번에 제시가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삼자 관계 혹은 양자 관계에서 어떻게 절충이 될지 이런 것들을 또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장께서는 이번 회동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일성으로 주장하신 것이 협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상적인 선거에서 취임한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만나주셨고 그래서 이번 회담도 비대위가 아닌 정상적으로 취임한 지도부를 만난다는 의미에서는 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물론 형식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해서 시작이 됐지만 예. 이번의 만남이 여야가 함께 만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여야를 한꺼번에 초대하기 전에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과 대화하는 걸 스스로 거부했지 않습니까? 손도 안 잡겠다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리를 마련했는 데서 의미를 둘 수는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성과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치와 소통의 물꼬를 텄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은 예.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합리적인 비판이어야 될 것이고 또 예. 당연히 합리적 비판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삼자가 마주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보다 성숙된 자세로 성숙된 경청이라 그럴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성숙된 수용 이런 자세를 보여준다면 아마 그간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야당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제1야당을 안 만나겠다는 그 자체도 무색해지면서 나름 진정성 있는 그런 협치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회담을 마련한 대통령께서 모든 키의 그런 방향의 열쇠를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또 단독 회동을 갖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 협치를 다지는 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의견들이 많이 좁혀져 있어야 최고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또 정식적으로 합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현재로서는 여야가 평행 대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새삼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고 나서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다거나 혹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자리에서 뭔가를 따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담을 단독으로 하게 될 경우도 예. 의제를 여러 가지를 다 논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도부 회동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이 있고 조금 더 좁혀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특검의 수사거든요. 근데 특검의 수사라는 거는 정권의 방침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독립적, 중립적인 기관의 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듣고 뭐 당에서 힘드시겠다 정도의 얘기 말고 다른 수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이렇게 절충될 사안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향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기약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 뭐 분위기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오찬 이후에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오찬 때 다뤄질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단독 회담에서 다뤄질 내용도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오찬 때 회담이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당연히 단독 회담 때는 무거운 주제를 갈 수밖에 없겠죠. 예. 하지만 오찬 때 그러한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 일방적으로 통과한 입법 독주 이러한 부분도 다뤄진다면은 아마 단독 회담에서는 보다 더 넓은 주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게 다 비공개인데 단독 회담에서도 배석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배석자가 없는 단독 회담이라면은 정말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도 청와대 경험상 그렇죠. 그렇다 배석자가 있다 보면은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쏟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이 대통령께서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협치를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오찬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여주기보다는 아마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손도 잡고 뭐 또 유머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지만 단독 회담에서는 정말 실질적인 경청을 해서 아마 이러한 것은 가장 지양해야 될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행정부 담당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러한 답변은 정말 지양하시고 당정대 일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단독 회담에서는 무거운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은 당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상권 분립이지만 당정대 일치에서는 대통령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윤 정부의 그러한 행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은 그때는 청와대가 그립이 셌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당이 그립이 세잖아요. 그런 부분은 대통령도 과거에 윤 정부를 거울 삼아서 나름 당에 조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독 회담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의 그러한 대통령의 전향적인 모습을 저는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전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였고 왜 이렇게 안 만나냐? 왜 이렇게 안 만나주냐? 뭐 영수회담 한 번 안 하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제1야당을 만나게 되는 이걸 받아들인 배경이 그런 것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제1야당 대표 때 결국에 한 번 딱 영수회담을 했었고 그것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시절에 야당 대표 시절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본인이 좀 거부당했던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당연히 끼쳤을 것으로 보고 근데 본인의 당시의 어떤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당시 전국 상황을 보면은 이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이런 국면이 사실 대통령한테 손해가 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야당 대표가 비록 뭐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피의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보고 정치를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윤 전 대통령이 많이 받았고 지지율의 저하에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꽤 끼쳤단 말이죠.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뻔히 봤기 때문에 어떤 야당 대표의 제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했을 때 속이 좁은 정치인, 대통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던 거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부분은 당시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처지가 많이 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여당이 당시에 열세였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을 주로 행사를 하고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는 그 정도로 버티는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면전에서 장동혁 대표나 제1야당 지도부에서 좀 공세적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갑자기
전당적으로 움직여서 전향을 해줘야 방향을 바꿔줘야 타결이 되는 건데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여당의 절대적인 1인자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금방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은 제가 경청은 하겠는데 예. 또 민주당이라든지 이 국회 의견이 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공을 미룰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유를 갖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보다 더 큰 여유를 갖고 좀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또 수용을 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장님 사실 앞서도 언급을 해줬지만 이 전면에서 요구를 한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 지난 정권 당시에 정말 전면에서 요구를 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A4용지 10장을 이렇게 읽었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떤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정도의 수위로 말하게 될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물론 당시를 먼저 회상해서 말씀드리면 예. A4 10장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게 봤던 것들 그리고 기억에 나는 것들은 당시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수용이고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그러한 대안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단지 그냥 소통과 협치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를 그걸 삼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상권 분립을 이유로 이러한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입법은 국회 몫이다. 그렇게 떠넘기는 자세는 안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외교 성과에 대한 청취는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계도 지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가장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이지 않습니까? 이미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노사의 균형을 맞추겠다 했는데 노사의 균형이 맞아진 게 아니라 노조의 균형이 더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왔고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지금 발전소나 제철소 그리고 조선소 등에서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런 상황이 역효과가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민생이 정말 더 어려워지고 기업이 오히려 미국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예상 밖으로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는 것은 정말 의외였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그러한 정당성을 얻고 미국에 투자했는데 이제 돌아오고 싶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투자 엑소더스가 더 일어날 거잖아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진솔하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와 다르게 정말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리고 정부도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입법 보완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의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이걸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앞세우면서 개혁과제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지금 개혁과제 물론 해야 되는 개혁과제도 있어요. 그것은 검찰개혁 동의합니다. 저희도 동의를 해요.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견해 차이는 있지만 윤 정부 시절에 김건희 씨의 그러한 수사 미진 그리고 오늘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반성을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는 거 분명히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법개혁 부분은 또 아무리 개혁과제라 하더라도 상권분립, 위헌성을 안고 있는 사법개혁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개혁과제보다도 이재명 정부에서 더 실종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생경제개혁과제가 없어요.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의 대표 시절에 얘기했던 국민연금 개혁. 지금 민주당이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개혁. 노동의 유연성이 중요한데 4차 산업혁명에 그런 개혁과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제들을 아마 장동혁 대표가 던진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당에 이러한 당정대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당의 지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러한 아젠다를 던져서 국회에서 정말 전향적으로 노력해달라. 이러한 수용된 모습, 성숙된 수용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내놓는 아젠다는 아마 광범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생에도 초점을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의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미리 순방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지시한 것이 여야 대표와 회동 추진이었기 때문에 이런 뭐 성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 최근 외교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뭐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적다 이런 지적도 없진 않지만 워낙에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통상 압력이라든지 또 비상한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중론이고 이게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이라든지 여기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 순방이나 외교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구금이 되는 비상사태가 일어나긴 했는데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또 교섭을 하기도 했고 또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여야 간의 어떤 초당적인 협조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국면인 것이죠.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하다 보면 막 쓴소리하는 국민이나 야당도 눈에 안 보이고 그쪽 나라의 정상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은 다 반겨주고 하기 때문에 해외 순방 때는 뭔가 기분이 뜨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국내 정치에서 좀 반대파나 이쪽을 설득하거나 이런 것들에 소홀하게 되면서 거꾸로 지지율이 하락을 하는 것이 역대 정부의 대통령들이 보여줬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수록 오히려 해외 이슈가 정부의 호재가 될수록 좀 내부에서 야당도 챙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 가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순방에서 돌아오면서 더더군다나 새로운 야당 지도부와 만나겠다 이런 의지를 더 크게 키워서 또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있어서 아까 앞서 이창근 위원장께서는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얘기해서 당정대 협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뤄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이게 1, 2년 논의를 한 법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 파업이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물게 돼 있는데 굉장히 가혹하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일부 노동자들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이게 사실 원청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하청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동안 대변이 되지 않았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이 이제 교섭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에 이 법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있을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부의 방침에 들어가야 되고 필요하면은 야당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법의 기조 자체를 바꾼다거나 곧바로 어떤 제2법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은 어제 발표를 했지만은 검찰청을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이 그렇죠. 정부조직법이 일단 가닥이 잡혔는데 이게 통과가 될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년 9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이라든지 이쪽에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것도 아주 밀도 높은 쟁점이 되기는 어려운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또 시행 시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야당에서 제기를 하면은 일단 듣는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일단 정부조직법은 가닥을 잡았고 유예 기간도 있고 또 유보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굳이 뭐 반박을 한다거나 거세게 논쟁할 필요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뭐 개혁 입법안 포함해서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미일 순방 다녀왔고 현재 뭐 조지아 구금 관련해서 이런 외교적인 문제도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 외교적인 메시지가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과거 정부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된다. 이 메시지는 저희도 공식적으로 존중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 협상에 있어서 기존의 프로토콜이 완전히 무너진 협상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일본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고 최소한 공동 기자회견이나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선언문 발표 정도는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의 정상회담은 그러한 과거의 프로토콜이 다 무너진 결국 포에버 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닥은 잡았지만 사인이 언제 나올까 모두가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이번에 터진 게 이번에 비자 문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제가 말하는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러한 트럼프 2기가 들어서서 불법 체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비자 문제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고 몰랐다면 무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말 그대로 관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미국에 회의를 하러 갈 때도 H 비자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B 비자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E 비자나 전문직의 H 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다 구금된 사람들은 결국은 B 비자나 아니면은 전자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취직을 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과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표적으로 호주하고만 비교하더라도 호주는 E 비자에 대해서 연간 14,000명 가까운 쿼터를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번에 협상에 이런 게 다뤄졌나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비정상적인 프로토콜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좋지만 과감하게 이런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야당의 협조도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개혁 과제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예. 정부 조직법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상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협치를 이뤄가지고 처음 1차 상법은 통과가 됐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협치란 말이에요. 하지만 1차 상법이 통과돼서 시행도 되기 전에 민주당은 뭐라 그랬습니까? 더 센 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도 노조와 사회 균형을 맞추는 건데 아니란 거죠. 근데 정부 조직법을 놓고 볼게요. 이번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협치를 한다면 이번 정부 조직법의 문제가 뭔지 그것을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죠. 단적인 예로 금융정책을 재경부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꿔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또 생겨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금융을 내세우면서 금융 선진화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4개 기관이 돼요. 규제를 개혁하겠다, 규제 타파하겠다는 정부가 시어머니가 4개인데 어떻게 금융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여야가 협치를 해서 해나가야 될,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일방적으로 제발 통과시키지 말라는 걸 앞으로 지적하는 거죠. 예. 네, 이창근 위원장님 많은 말씀을 좀 의제로 던져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의 형평성상 이번에 좀 평론가께 많은 이야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 있죠.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고 이건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좀 답변 듣고 싶은데요. 네, 뭐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대응이라든지 정책 이런 거에 미진함이 있었다면 당연히 국민한테 질타도 받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그리고 국회 일부인 야당한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데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도 마찬가지고 현재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책임을 더 지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런 비판이 나왔을 때는 겸허하게 또 받아들이고 또 참고해서 더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이 또 야당의 태도예요.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불과 며칠 사이에 보여줬던 국민의힘 인사들의 태도를 보면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국회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맹국에 대한 제대로 된 자세인 거냐라고 특히 미국의 민주당이나 또 아시아계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아시아계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다 미국인이고 미국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미국 정치인들이 자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의 야당이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빨리 어떤 중지를 모아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필요하면 저는 쇼라도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미국통 의원들이 여러 계실 텐데 긴급 출국이라든지 이런 조치라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할 때 오히려 주 타겟을 메인 타겟을 한국 정부로 삼아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하게 결국 행동한 결과 손해는 국민의힘이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한국 정부에게 좀 요구를 하고 닥달을 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돼 버린다. 이렇게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발표를 했지만 교섭이 어느 정도 됐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 또 문제를 무리하게 제기한 쪽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야당은 오히려 외교 문제는 사실 정부가 많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고 해결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에 먼저 앞질러 나가서 비난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게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적극 주문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담에서도 대통령한테 뭐 이런 문제를 잘못했다. 비자 문제를 왜 방치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비자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을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빠르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공동 메시지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국민의힘한테도 더 이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조금 전에 이제 더 센 상법에 대해서 이 위원장이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센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이런 부분들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오늘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의제를 좀 올릴지 뭐 설득을 서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사실 대표가 되시면서 네.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가 일성이었고 그런 분위기가 글쎄요 이게 그냥 잠복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만난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의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나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 통상 관련해서는 공동선언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좁히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여야 간의 어떤 논쟁을 떠나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논란이 큰 이런 사안이라고 하면은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조금 더 탄력이 생길 텐데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는 대다수 안내 대해서 국민 찬성이 더 높거나 혹은 특별히 논쟁이 안 되고 있는 사안들이 좀 많은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사실 야당의 압박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어떤 토론이라든지 예. 쟁점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거를 좀 앞장서 가지고 타결하고 절충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여론이나 이쪽에서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걸 굳이 막 이렇게 바로 수용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성을 좀 크게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예, 의미에서 오늘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당 결과가 상당히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여론을 더 성숙시켜야 될 문제다라는 걸 좀 스스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동을 비롯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어떤 소통 정례화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과연 그것이 될지는 오늘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봅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그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그러한 협의체로 안착이 된다면은 정말 협치를 하면서 저희는 소수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껏 계속 보여준 입법 폭주가 그래도 다소 진정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데 그거는 아마 오늘 결과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정례화에 대해서. 네. 좀 씁쓸한 것이 역대 정부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게 야당인 쪽에서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되고 여당에서는 딱히 거부는 안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여야가 교체될 때마다 똑같이 여당, 야당에서 그런 행태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달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란 특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대치가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대화의 통로 그리고 교섭의 테이블은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실 전쟁 중인 국가들도 중간중간에 계속 협상을 하는 법인데 같은 나라의 여당, 야당이 협의체를 꾸리는 거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두 당만 있는 게 아니죠. 국회에 더 다른 정당들도 있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을 자체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에 응하는 정치인들이 상대방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거에 함몰되지 않고 그 틀 자체를 봐야 된다. 누가 저 자리에 앉든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깊이 각인을 해서 이번 회담에서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대화가 오고 가고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오찬 뭐 시작하고 했다는 저희에게 그런 내용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곧 오찬 하게 되고 결과도 발표가 될 텐데 이제 보기 전이니까 오늘 오찬에서 이런 그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악수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당 입장에서 강하게 뭐 발언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예. 협상 이후에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따로 브리핑이 아니라 공동의 브리핑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민주당 입법 폭주에 대한 그러한 어떤 자제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고 있는데 정당은 다양성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는 정확히 표현한다면 내란은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내란으로 인정이 됐다면 내란 정범이나 종범이 있었던 정당은 맞지만 당이 전체 조직적으로 그걸 옹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공동 브리핑이 있는 게
아마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리고 그렇게 또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 폭주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낙인 찍는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용어를 썼지만 더센 상법의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 조직법도 민주당의 주장이 있지만 사실은 다양한 민간의 학자들이나 현업의 실물 경제 사람들의 시각도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한다면 더 좋은 정부 조직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한 차원에서 정말 공동 브리핑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는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결국엔 협치를 바란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네. 그림 좀 생각하세요? 저도 공동으로 나와서 브리핑하는 장면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이 다 절충이 된다거나 뭐 그런 식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도 지금 뭐 법무부 장관과 여당 주류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보이고 있는 것이고 예. 법 쪽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야만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적, 시민적 논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역할을 그런 테이블, 공론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국회와 여야 정당이 앞장서서 문을 열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이 좀 도출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 공통적으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협치라는 키워드에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직 오찬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면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